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부동산 세금 무료 특강이고요. 무료 특강이지만 체계적으로 윤곽을 잡아드리는 거고 불인이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화된 내용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할 거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세금 강의하는 게 조금 겁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주택, 취득세와 오피스텔 써놨죠. 주택은 1.6%에서 12%, 오피스텔은 4.6% 고정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이러기 신기하죠. 1에서 6에서 12% 이게 신기하죠. 원래는 1에서 12%였는데 지금 또 법을 바꿀 거다 라고 얘기해서 6%라고 제가 또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오피스텔 정규 강의 온라인에서 16만원에 지금 할 예정이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강남역에서 요것도 사다리 에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12만원에 요 강의 현재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만 조금 심한 내용들을 싸게 드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얘네도 준조세죠. 법인에 대해서 조금 왜 법인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양도세와 법인세를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그러면 법인 vs 개인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뭐 종부세 절세하는 거, 업무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거, 세대분리, 법인으로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것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간주매매 사업자, 부가가치세, 지역가입자, 건보료, 법인 조심해야 될 거, 증여,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취득세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원래 뭐든지 간에 토지든 상가든 주택이든 기본이 4.6%예요. 그런데 그런데 주택은 국민 필수제라서 깎아주기도 하고 중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에서 12%까지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1221 대책으로 1에서 6%로 바뀔 예정입니다. 제가 왜 예정이라고 하냐면요. 현행은 12%예요. 현행은 12%.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 필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4.6%입니다. 혜택도 없지만 그렇다고 중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현재 보유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라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자, 현행법입니다. 현행법. 지금 등기치면 이거를 적용을 받아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면 1%. 그러니까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입니다. 무주택자가 첫 주택 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6억 원 초과는 1%에서 3% 사이. 요거 이제 내가 등기치는 그 취득 가액에 비례해서 여기 매겨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9억 원 초과는 3%인데요. 실제 등기를 쳐보면 3.3%? 막 그래요. 3.6%인가? 대형 평수는 더 나오고, 그 지방세도 있고,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1.1%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아파트 어지간하면 9억이 넘거든요. 4.6%나 3.3%나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자, 2주택자가 이제 현행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 된다. 그러면 8%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8.8% 내면서 투자할 인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자, 20살 갓 이렇게 등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20살 딱 됐어. 세대 분리를 하고 무주택자니까 제일 좋은 서울에 일단 등기를 쳐. 그 다음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이천, 뭐 광주시 이런 데 이제 등기를 치는 게 그동안의 어떤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을 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랑 그 용산만 남았잖아요. 의미가 없죠. 뭐 처음에는 서울 거 사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사면 되는데, 문제는 뭐 20살 되신 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어떻게 사? 중요받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도생을 사면 또 모를까. 어쨌든 이제 3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조정 지역에서는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 4주택 이상은 12%. 그냥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자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법인은요, 1주택, 2주택 이 얄짤 없어. 법인은 그냥 시작부터 12%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12월 21일 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이거는 이제 바뀐 게 없는데, 2주택자는 1에서 3% 조정 대상 지역 바뀌었죠. 요게 8%에서 3%까지, 12%에서 6%까지, 그리고 요 8%에서 4%까지 많이 줄여졌고, 제일 포인트는 12%에서 6%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실제 등기를 치면은 6.4%, 6.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4.6%. 아직도 싸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거 발표하기 전날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우리 협의할 의사 없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뭐야, 취득세 중과 완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보니까,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2월 예상 지방세법을 국회에 입법 시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희망한다. 이렇다라는 거죠. 네, 희망한다. 하고 싶은데 민주당 형님들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근데 제발 소급해서 적용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월 예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등기를 치면 어쨌든 이 세율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고 나중에 환급받거나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해보면요, 공무원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바뀐 거 없습니다. 아직 현행법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하는데, 2월 예상이면 지금 계약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법인은 사실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제 사망 선고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가로 많이 돌아갔죠. 어떤 것들이 주택수 합산에서 빠졌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과 제외가 됐냐면, 농어촌 주택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썩빌이나 아파트로 몰려갔죠. 얘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안 되지만 합산에서도 배제가 됐습니다. 얘는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강남에 등기 칠 때 무주택자랑 똑같아요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오피스텔은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누가 취득을 해도 4.6% 고정입니다. 법인이 예외인 경우가 하나 딱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부동산 법인 또 다주택자들이 투자할 때 거의 4.6% 고정입니다. 그래서 21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그래,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지는 알겠어. 그러면 오피스텔을 내가 100채 가지고 있어. 그게 나중에 내가 주택 취득할 때, 이 취득세 이거 셀 때 이 주택수 합산에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자, 오피스텔 주택수에 합산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건축물분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에서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주택수랑 취득세 중과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래서 요거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산세를 뭘로 내냐에 따라서, 현황이 뭐냐에 따라서 취득세 시 주택세 따지는지 볼게요.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요. 취득세 주택수에서는 미포함입니다. 아시겠죠? 네, 종부세도 똑같아요. 근데 양도세 시에서는 현황이 뭐인지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출과 청약 시에서는 그냥 싹 다 주택수에서는 미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오피스텔이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서약을 해야 돼요. 나 집 더 안 살게요. 그런 분들은 오피스텔 100채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100채 사도 괜찮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 이사 가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지 않아. 주거비를 굉장히 아끼고 있어.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이어가고 싶다. 그럴 때에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정리. 아주 쉬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불인이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제가 일부러 말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는 거의 4.6%다. 제가 왜 거의라고 말하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은 9.6%로 증가가 되지만 불인이분들은 잊어버리세요. 일단은 어쨌든 오피스텔 좋다. 취득세 4.6%야. 1주택자도 4.6%, 무주택자도 4.6%. 누가 사든 4.6%인데 사는 순서를 잘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주택 먼저 사냐, 오피스텔 먼저 사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세상 건축물로 나가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면은 나중에 내가 등기를 칠 때, 주택 등기를 칠 때 주택수에 안 잡힙니다. 두 번째는 그냥 따로 명의를 분리시켜서 법인을 설립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명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법인 너무 어려워. 나 불인인데 무슨 법인까지 알아야 돼? 하실 거예요. 이거 이따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잘 되시면은 채팅창에 잘 됩니다 라고 해주시고, 오디오도 잘 들립니다 라고 반응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다들 집중해서 듣고 계시니까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 채팅창에 좀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보유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정부에서 종부세를 때린다 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막연하게 이 주택 갖고 있으면 종부세 엄청 많나 보구나 라고 겁을 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소리가 좀 멀어요? 그럼 볼륨 키우세요. 제가 최대로 키운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보유세는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세,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종부세입니다. 네. 재산세, 재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은요, 국민 필수제라서 주택 재산세는 저렴합니다. 또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건축물분 재산세는요, 국민 필수제가 아니라서 비쌉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거나 건축물로 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요,
주택이 있고 토지가 따로, 그러니까는 주택 종부세가 있고 토지 종부세가 있어요. 이게 뭐 건축물분으로 내는 걸 합친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부세라는 게. 그리고 종부세라는 기본 개념 자체는 누진세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취지가 한 사람이 국민 필수제인 주택이라든가 또는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좀 부당하다. 우리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너 좀 더 세금 좀 내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뭐 세대별 과세네, 인별 과세네, 위헌이네, 중복세네, 그 이중과세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요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OECD에서 보유세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주택 보유세. 주택은 무조건, OP는 주거용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아파트, 빌라, 다가구 이런 걸 투자하면은 주택 보유세 얄짤 없이 누적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는 것만 보유세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부제를 붙인 겁니다. 자, 재산세 해가지고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여러분 다 알아야 될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섰나 봐요. X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이고 어렵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가로 호가로 1억 5천만 원인 1억 오피스텔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약 1억 천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 그냥 주택의 재산세로는 총 납부액이 17만 5천 원 정도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뭐 10년만 원 내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건축물로 우리가 재산세를 내게 되면은 1억 6천 정도 하는 거는 한 20만 원 좀 더 넘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7월 달에 이렇게 고지서가 촥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얼마 내라네. 아유, 내야지 뭐. 기분 나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전혀 몰라도 된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이 금액이 차이 나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 10만원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굳이 주거용 재산세를 굳이 건축물로 나가고 있는 재산세를 힘들게 주거용 재산세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10만원이 아까워서. 어쨌든 몰라도 된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종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토지 공개념 누진세율 설명드렸고 6월 1일자에 소유자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6월 1일자에 고지서가 누구한테 나가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월 달에 급매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5월 달까지 잔금 쳐주시면은 몇 배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급매가 많죠. 그리고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라는 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인당 얼마씩 갖고 있냐. 인당 세율도 인당 매기고 공제도 인당 요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수 그리고 네가 얼마나 부자이냐에 따라서 세율도 누진세율도 복잡하게 나뉩니다. 요 보유주택수 가지고 하는 거를 이번 정부에서 좀 풀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종부세가 있고 토지종부세가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주택종부세는 국민 필수제이니까 엄청나게 세율이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해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는 거고요. 재산세를 건축물로 내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토지종부세는 80억까지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종부세는 80억까지는 안 냅니다.
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내가 토지로 종부세 내봤다 하는 분 혹시 댓글 달아주세요. 좀 친하게 지냅시다. 있나요? 토지 종부세 내신 분? 없죠? 80억 가지고 토지 종부세 내면은 진짜 부자예요. 부자예요. 네.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세요. 친하게 지내게. 내신 분 없죠? 네. 내고 싶습니다, 저도.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종부세 계산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이제 주택이겠죠? 주택. 토지는 아직 저도 내고 싶은데요. 낼 형편이 안 돼요. 가난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 종부세만 알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흐름도. 당연히 다주택자만 제가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공시 가격의 합을 구해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건 주택 종부세, 주택 공시 가격을 다 이렇게 착착착 더합니다. 거기다가요, 9억 원을 빼요.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의 합이 13억 원이다. 9억 원을 빼면 4억이죠, 4억. 4억에다가, 또 깎아줘요. 60%로. 그러면은 0.6을 곱하면 되겠죠. 이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령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바꿔도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네. 더해명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강의 내용 절대 허접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요렇게 12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다음에 60%를 곱해요. 잘 따라오셨죠? 요거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그러면은 여기에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제가 13억이라고 샘플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13억 원 빼기 9억 원 빼기 60% 곱하면 2억 4천이 과세표준이네. 그러면은 2억 4천이면 여기죠. 3억 원 이하니까 0.5의 과세표준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곱한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세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얼마 안 나와요. 자, 세액에다가 또 20%를 곱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 종부세 없는데? 하실 수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라는 또 복병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종부세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종부세가 3천만 원 나왔는데 걷다 20%? 뒷목 잡습니다. 지방세도 아니고 20%면 뒷목 잡습니다.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3,600만 원을 내니까 진짜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돼요. 특히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 6%인 줄 알았는데 7.2%가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잠깐만 좀 화면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우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공시가 다 더한 거에다가 9억 원 빼고 공정시장가격 비율 60% 곱한 게 과세 표준인데,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이 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은 다시 뺍니다. 아까 우리가 뭐 10만 원이네 20만 원이네 한 거 있잖아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중복분은 다시 뺍니다. 그래서 사실 뭐야,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센스 있죠? 네, 개념 있습니다. 법인은요, 문제는 이 9억 원의 공제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정말 그대로 두들겨 맞습니다. 법인은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첫 주택은 3%, 두 번째 주택 부터는 6%예요. 이 세율이 아니고요, 3%, 6%예요. 그럼 얼마나 센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까지 하면은 7.2%. 그래서요, 잘 모르고 내가 법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샀다가 12월이 되니까 뭐야, 종부세 뭐야, 1,000만 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잘 모르고, 야, 오피스텔은
빠지는 거 아니었어? 이런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작게 써놨는데 15억 아파트 한 채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3개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예요. 요거는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이런 분의 예시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공시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1억짜리 3개, 10억짜리 1개니까 13억입니다. 13억. 자, 따라오셨죠? 공시가격의 합이 13억 원인데 거기다가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면 2억 4천. 2억 4천은 여기 종부세율 0.5%니까 잘못 냈나 표.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90만 원 정도 됩니다. 90만 원. 90만 원이면 낼만 하죠? 야, 15억 아파트에 1억 5천 오피 3개인데 90만 원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었으면은 1000만 원 돈으로 아마 내셨어야 됐을 텐데 9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힘드네요. 네. 7억 한 채면 그거는 강의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잠깐만,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에 따라서 종부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주거용인, 그러니까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만 아까 거기 그 공시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 사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종부세에는 빠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등기를 치셨으면 이제 집 주인이잖아요. 소유주가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 재산세과나 세무과에 물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꼭 등기 치시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됐는지. 그게 안 된 채로 6월 1일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종부세에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수자면 어떡하냐? 공인중개사한테 시키세요. 종부세 뭘로 냈는지 매도자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매수자인 척 공인중개사가 구청에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구청 스타일마다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인데 업무용으로 바뀌는 일부 구청이 있습니다. 일부 구청.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승계는 대부분이 승계예요. 기존 용도 그대로 갑니다. 다음 소유주가 승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일부 구청은 실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 세무서에서 나온 건지 구청 재산세과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카더라입니다. 아는 분이 실사 나왔대요 라고 하는데 뭐 어느 기관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실사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리셋만 한다고 했는데 스타일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일부 구청이었지만 스타일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인으로 투자를 할 거야. 근데 뭐 관악구청은 무조건 리셋이라던데? 그럼 거기만 노려서 투자해볼까?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주거용이 돼서 종부세를 법인으로 내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만 노리고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막간 홍보 죄송합니다. 무료 강의니까요. 너무 귀엽게 봐주세요. 2월 4일 토요일 1시에서 3시 우리가 세금 강의가 아니라 요거는 오피스텔 투자 트렌드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요. 뭐 허그 대출도 바뀌고 갭 투자도 못하게 한다 그러고 이런 게 많으니까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2월 4일 강남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1시에서 3시인데 4시에서 6시에 비즈 아머리 님이 스마트 스토어 입문 특강을 합니다. 이 누구야 이 새끼? 듣보잡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분인데 월 1,000만 원씩 순수익으로 벌고 계시는 분이고, 여기 강의가 220만 원짜리 강의를 하고 컨설팅만 110만 원에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입문 강의를 제가 15만 원에 제발, 아니 30만 원 해달라는 걸 제가 제발 15만 원에 하자라고 해서 입문 강의를 15만 원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입문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첫 발을 뛸 수 있게 그런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원룸 오피스텔 하는 거라서요. 자, Q&A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킹더랜드 님이 취득세가 개정되면 비조정지역 1주택자인데 이제 조정지역 1주택 취득 시에는 몇 프로인가요? 똑같이 1.1%죠. 네. 조정지역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돼도 1.1%인데 아직 개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7억 원 한 채면 그거는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임대소득세와 건보료에 대해서 2부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다룬 적이 없죠. 조금 정규 강의에서만 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또 무료 강의지만 고퀄리티로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임대소득세는요, 정의를 내리면 주택임대소득세예요. 상가 아니고 주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이 보유주택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택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자가냐, 임차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가 나눠지고요. 주임사 등록했어? 그러면 세율 달라. 너무 복잡하게 나눠서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월세랑 간주임대를 더한 거를 총 수익금액이라고 하고요. 이게 2천만 원 이하면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합산할 거냐 분리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세율이 14%입니다. 뭐야? 14%? 센데?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의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고소득자분들은 야, 14% 거저다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세율을 48%를 내고 계세요. 심각하죠? 48%. 근데 14%야? 야, 이거는 거저다,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자 전문직 분들은 저처럼 굳이 힘들게 갭 투자할 필요 없고, 강남역 오피스텔 한 채, 두 채 이렇게만 갖고 있어서 그냥 월세 딱 받으세요. 대출 없이. 그럼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14%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2,010만 원이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초과면 그냥 너는 다 종합과세야. 그래서 이 48%의 세금을 또 누적시키게 됩니다. 이럴 거면은 월세 안 받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두 채 할 바에는 한 채가 더 나을 수 있죠. 네, 등기 치면은 바로 취득세 냅니다. 글이 너무 많네요. 건보료는 제가 좀 약해서 글 많이 써놨습니다. 표보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모두.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주택임대 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사업소득,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다가 재산세가 과세표준이 5억 4천 이하여야 된다. 가난해야 되죠. 아주 가난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겠다. 솔직히 내가 집도 없고, 이거는 집도 없고 연간 소득도 없고 사업도 없고 손가락 쪽쪽 빠는 그런 분들한테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겠다. 이게 올해가 아니죠. 22년 여름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바뀌었어요. 이 미네르바 올빼미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캡처 떠놓으세요. 타고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가 이를 맞춰가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건보료 이거 내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건보료를 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돼서 건보료 따위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보료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건 이제 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인데,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유료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 법인 투자. 도린이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을 수 있지만, 법인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왜 사람들이 법인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의 양도세, 법인세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왜 세우는 겁니까? 법인은요, 별개의 인격체예요. 그래서요, 법인 주민등록번호가 따로 있어요. 태어난 날 해가지고,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똑같이 13자리가 있습니다. 뭐 160 땡땡땡땡, 뭐 2067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소송을 법인한테 걸 수도 있어요. 세금도 법인이 내요. 왜냐? 너 새로운 인격체니까. 그래서 새로운 명의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이 법인 명의로 산 거는 그래서 나랑 아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라거나, 난 좀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 난 좀 종부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절세하실 분들은 또 법인을 세우기도 하죠. 이 법인이 유리한 점은요, 초단타가 가능해요.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인정되는 경비의 폭도 개인보다 훨씬 많아요. 도배장판 까는 거 우리 개인으로 하면은 필요경비 안 들어가잖아요. 법인은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세에서 퉁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기름 넣고 뭐 좀 경조사비 쓴 것도 법인세에서 까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굉장히 인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0으로 딱 맞춰 놓으면은 법인세를 안 내기도 합니다. 법카라고 하죠. 법카, 법인카드. 그런 게 있고요. 대출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 상가, 비주택 투자를 하기에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부자들이 증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자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을 함부로 개인에게 옮기기 어려워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어차피 내 법인이니까 그냥 자동이체 해놓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아시겠죠? 횡령에 형사도 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옮기려면은 배당소득세를 내거나 근로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배당을 해주거나 주주한테 배당해주거나 월급을 줘서 근로소득세를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공과금, 기장료가 듭니다. 매달 저는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면은 굳이 법인을 세워가지고 숨만 쉬어도 돈을 나가는 게 좀 들겠죠. 얘도 사람이니까 세금이 좀 내야 돼요. 그쵸? 지방세도 내고 뭐 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추가과세가 20% 포인트가 있는데 오히려 개인보다 더 불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이면 살짝 넘어가고 오피스텔 양도세 해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이득 본 거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무주택자분들은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는 최종 수익은 세후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머리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제 개인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연 1억이 넘어가면 세율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의를 나누거나 이렇게 해를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주택의 양도세. 제가 좀 당이 딸리네요. 먹을 게 없나? 당이 딸려가지고 힘드네요. 주택의 양도세는 단탄 77%,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에서 45%입니다. 이거를 보통
일반 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가의 양도세는 개인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에서 45%입니다. 얘는 이제 단타는 50%에서 40%인데 뭐 이건 어차피 내기엔 너무 좀 부담되죠. 오피스텔 분양권은 상가의 양도세에 해당이 돼서 좋습니다. 법인세는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죄송합니다. 저 같이 지우고 할게요. 법인세는 10%에서 20%입니다. 왜 10%에서 20%냐면 법인 그 매출이 2억이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이 2억이 넘어가면은 20%, 2억이 안 넘어가면은 10%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저렴하고 기간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오케이, 법인세야. 그리고 한 해에 몰아서 양도세는 바로 몇 개월 뒤에 내야 되는데 법인세는 법인세 내는 그때 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이야? 그러면 너는 20% 추가과세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30%에서 40%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인 경우. 그런데 업무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는 그냥 10%, 20% 깔끔하죠. 그래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투자하면 아주 좋습니다. 단타를 쳐도 10%에서 20%니까요. 그래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많이 하죠. 대출도 훨씬 유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다가구 아니고 상가로 되어 있는 그런 꼬마 빌딩. 양도세나 법인세는요, 국세이기 때문에 실질 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실제 너 전입했어? 실제로 너 사업자야? 그거에 따라서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법인 양도세는 앞서서 얘기한 거라서 넘어갈게요. 근데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입니까? 업무시설입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서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주택, 전입이 안 되어 있고 동시에요.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업무시설, 즉 사무실, 상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실은 어떡할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매도 시점에 뭘로 썼냐를 보는 게 원칙인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법인은 부가세 이슈도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매도금액 빼기 매수금액, 매도금액 빼기 매수금액에다가 필요경비까지 뺀 게 우리가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필요경비가 뭡니까? 요건 내가 판 금액, 요건 내가 산 금액인데 거기에다가 취득세, 복비, 등기비를 빼서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거를 양도차익이라고 부르는데 정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3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인가? 뭐 6% 정도 빼줘요. 뭐 되게 생생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요게 또 쌓이면 쏠쏠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로 비과세가 아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꽤나 많이 녹여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게 양도소득 금액이고요. 거기에다가 양도세율, 일반 세율인 경우에는 6에서 45%, 단타인 경우에는 70%를 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납부할 세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지방세가 또 10%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77%, 45%인 경우는 49.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냐? 6에서 45%의 세율을 냅니다. 빡빡한데요. 한 8,800만 원 이하까지는 24%라서 낼만해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 8,800만 원이 초과되는 순간 35%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전 구간에는 앞에 거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이 부동산 계산기를 쓰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한 방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암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공동명의인 경우에 2억에서 샀는데 대박 1억이 올랐어. 그래서 2년 동안 갖고 있는 동안 1억이 올랐다 치죠. 필요경비를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취득세, 복비, 등기비 해서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인데 공동명의라고 했으니까 반띵 하죠. 4,500만 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도 인적공제 하잖아요. 4,500만 원에서 한 해에 한 번은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4,250만 원이 되고, 그러면은 4,600만 원 이하의 요 세율에 걸려서 15%를 곱한 다음에 여기 써있는 누진공제를 빼면 529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6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겠네요. 괜찮죠? 1억 벌었는데 8천 먹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단독명의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5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에게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채일 때는 우스운데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누진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공동명의의 파워가 엄청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부가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자, 우리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요. 이 과자를 샀어요. 프링글스. 1,1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 100원은 우리가 부가세로 사실은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고 세무서에 대신 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가세는 사업자가, 첫 번째 중요한 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피스텔 건축물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나 아파트 투자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4 미만이면 이런 거 없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 오피스텔 등기 칠 때 그래서 부가세를 한 번은 내야 되는 이유가요, 매도자가 분양사, 즉 이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법인, 분양사,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팔면은 부가세 대상입니다. 분양사도 사업자고, 법인도 사업자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에이, 걔는 빼줘야지. 주택임대 사업자는 면세잖아요. 주택은 면세예요. 주택은 면세. 걔는 대놓고 주택임대 사업자 써있으니까 걔는 좀 봐주자.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는 부가세는 그 면세입니다. 그렇지만 신축 분양 때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얄짤없어요. 무조건 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준신축액이고요. 건축물분의 10%를 내고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오피스텔 사업자의 종류를 하나씩 보면은요, 둘째가 잠에서 깼나봐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10년, 저는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10년짜리 주택 임대 사업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혜택보다는 의무만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혜택을 보면은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만 신축 분양자에 한해서만 85% 조금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아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냐면요, 의무가 주임사는 등기부등본에 내 돈으로 부기등기해야 되고요, 임대료는 5%밖에 못 올리고요, 임대보증보험 가입도 임대인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임차인 줘라고 하는 건데 돈은 임대인이 냅니다. 그래, 변론에 말소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10년 안 지켜? 너 3천만 원 과태료 있어. 그래서 결국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 사업자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이제 처음에 부가세 면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는데,
10년의 요지 의무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뭐 과태료가 아니라 중간에 그냥 유지한 기간만큼만 딱 그 감면하고 나머지는 그냥 토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상가로서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무등록은 이런 게 없어요. 의무가 없어서 자유롭습니다. 환급성이 좋고, 임대가 아닌 내 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는 임대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세를 줘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오피스텔에서 장사하려고 한 건데, 난 내 오피스텔을 실거주하려고 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무등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대부분 무등록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뭐 95%가 무등록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더군다나 저는 신축 분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도 안 돼요.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임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울음소리가 귀엽게 들렸다니 다행이네요. 자, 자다가 할게요. 아직은 애기라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개인과 법인. 현행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취득세, 뭐, 어차피 오피스텔은 4.6%인데, 법인은 이제 투석권 가밀억제 권역이 본점이면은 9.6%로 중과가 됩니다. 뭐 비슷한데, 개인이 조금 낫다. 이런 거 봤을 때. 종부세에서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고, 공시지가 합산额 9억 빼기 60%인데, 지금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그 7억 원이면은 얼마가 나오냐고 했는데, 찾아보세요. 기본 공제는 법인이 없습니다. 이게 9억이 없기 때문에 바로 두들겨 맞고요. 종부세 6%에다가 1.2% 농어촌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2억 이하, 그러니까 법인 그 매출이 11%, 2억 이하인 경우에 11%,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입니다. 그런데 주택이야? 그럼 20%포인트 추가가세가 있어서 33%에서 44%.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면은 개인이 압도적으로 또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년을 갖고 있을 건지. 단타 칠 거면은 법인. 단타 치려면은 취득세가 4.6%니까 많이 올라야겠죠. 네. 오히려 단타가 개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인별공제가 있기 때문이죠. 명의를 팍팍팍 쪼개면은 천띄기 할 때는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이슈가 없어서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법인은 부가세 이슈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는다는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내는 거고, 운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추징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대출은 DSR, DTI, RTI를 보기 때문에 개인이 훨씬 불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대인이야? 그러면 전세 대출을 줄 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허그 보증서는 법인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만 가능한데요. 허그 보증서가 은근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월세 투자할 거야? 그러면 RTI 규제가 없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또 유리합니다. LTV가 80%까지 나온,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 분양 입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체크해보진 않았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법인 명의인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대출이 힘듭니다. HF 보증서나 LH 전세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이 짱이다 라는 거죠. 자, 끝내기 전에 또 우리가 사다리 TV를 안 볼 수가 없죠. 오피스텔 오프라인 특강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여기다가 커리큘럼을 써놨으니까 사다리tv.com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텔 온라인 강의 제가 19만원짜리인데 이거 보이시죠? 19만원짜리 이거를 이번 주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 토, 일 딱 요 설날에만 16만원에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래? 렉 걸렸어. 왜 이래? 렉 걸렸어요. 그래서 내 강의실에 가보면 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규 강의를 한 거를 진짜 날 것 그대로 녹화를 해 놓은 거를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6만원, 30만원짜리 정규 강의를 16만원에 푼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조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금토일만 딱 이렇게 풉니다. 요거가 모바일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세금 강의를 굳이 듣지 않으셔도 여기만 보셔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